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월요일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과 피트니스 센터도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일요일 레드 티어로 진입하면서 오는 14일 일요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의 실내 영업을 재개합니다. LA 카운티 식당의 실내 영업이 오는 월요일부터 재개되면서 한인타운 식당들이 실내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1,400 경기 부양 현금이 납세자들의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LA 서쪽 부촌에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주민들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인조 강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시작을 앞두고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민주당 3명을 포함해 7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이를 연중 적용하자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반적인 혐오 범죄는 줄었지만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공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동양계 미국인을 겨냥한 악랄한 범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거세지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또다시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월요일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레드티어 충족 조건인 취약계층 200만 명 이상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LA 카운티 내 식당의 실내 영업을 오는 월요일 0시 1분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관과 피트니스 센터도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자체 보건국을 갖고 있는 롱비치시와 페사데나시도 LA 카운티의 모델을 따라 월요일부터 비즈니스 영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일요일 레드티어로 진입하면서 오는 14일 일요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의 실내 영업을 재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1,400 경기부양 현금이 납세자들의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부터 일부는 벌써 계좌에 $1,400 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 납세자들의 디렉트 디파짓으로 $1,400 현금이 입금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즌이라 바쁜 때지만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식당의 실내 영업이 오늘 월요일부터 재개되면서 한인타운 식당들이 실내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식당 실내 영업이 재개되면서 타운 요식업계가 관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실내 영업 허용 소식에 이제 식당 영업이 정상화 기로에 들어섰다고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이 발을 들이지 않던 실내 공간의 대청소도 하고 테이블 배열을 다시 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최근 춥고 비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패티오에서만 손님을 맞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실내 영업이 다시 재개된다니 더없이 기쁘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미아리 칼국수의 김미원 대표입니다. 좋아요. 예, 아니요. 지금 야외 영업하면서 힘든 거는 날씨가 너무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많았었고요. 다이닝도 하고 아웃사이드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카운티 당국의 영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당이 실내 테이블 간격을 8피트로 유지하고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해야 되다 보니 막상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수가 많지 않아 실내 면적이 좁은 업소의 경우 매상이 큰 폭 늘어나는 것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내 테이블 수가 제한되다 보니 실내 영업이 재개된다 해도 식당 입장에서는 패리오 영업과 실내 영업을 당분간 병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내 면적이 큰 식당의 경우 실내외 양쪽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니 직원들이 커버해야 하는 면적이 늘어나 종업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인데 요즘 구인난이 심각해 당장 홀에서 서비스할 종업원들 구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제갈비의 주부권 대표는 월요일부터 당장 실내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명 그 규정이 안 풀렸기 때문에 단체 손님은 거의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맥시멈 한 테이블에 6명을 안 지키고 또 발피트를 띄워서 또 6명을 안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네요.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올 유캔잇 등 구이집들은 실내 영업 재개 소식에 한결 더 반가운 상황입니다. 구이집의 특성상 야외 패티오로 불판을 끌어와도 실내에 마련된 그릴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패티오 영업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월요일부터 실내 영업이 재개되면서 고객들의 예약 문의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연장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날 영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을 같은 하원 스몰 비즈니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블레인 루크메이어, 니디아 벨라스케스, 캐롤린 보르도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돼 온 2차 PPP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연장 법안은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 사무실은 설명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재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에게 생존의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코로나19 구호기금이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관들이 PPP 대출 신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르도 의원은 PPP는 많은 사업체들에게 생명줄과 같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매일 전해 듣는다며 이 확장 법안을 통과시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T2 한국어 시험이 전격 폐지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AP 한국어 과목 신설이 당분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 보드가 길게는 수년간 신규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며 AP 한국어 신설을 검토해달라는 한인 교육계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AP 시험 한국어 과목 신설을 추진해온 한국어진흥재단의 모니카 류 이사장은 최근 칼리지 보드 측으로부터 이 같은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칼리지 보드 측은 기존 AP 과목들에 대한 새로운 교사 및 학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우리는 당분간 새로운 AP 과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원과 일의 우선순위가 허용될 때까지 다시 새로운 과목의 제안을 검토하길 희망하지만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류 이사장은 AP 과목 신설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자금도 많이 들며 칼리지 보드 측이 한국어 과목 검토를 가능한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는 정치력도 영향력을 미친다며 AP 시험 한국어 과목 개설을 위한 범 커뮤니티 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LA가 어제 청소년 단체 KYCC와 글렌데일 자매도시위원회에 각각 손소독제 1,200병과 살균 스프레이 600병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물품은 다운타운 주노스 잉크에서 협찬했습니다. KYCC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노인층 등 타운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이고 글렌데일 자매도시위원회는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관리 문제 등 다양한 한인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 두 단체의 사랑의 마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리소스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6일은 코비드19와 관련돼 변화된 노동법을 조찬호 CPA가, 17일은 스몰 비즈니스에 관한 세법에 대해 전직 IRS 에이전트인 샘박 씨가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금 총정리를 뱅크 오브 호프의 진박 SBA 론 내셔널 마케팅 매니저가 진행합니다. 워크숍은 사흘 내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진행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전화번호 805-863-8902
혹은 이메일 명팀@kyccla.org로 연락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사우스 유클리드 스트릿과 오렌지 애비뉴 교차 지점에서 오늘 새벽 2시 15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챔벤 애비뉴와 하버 블루버드 인근 주차장에서 다찌 픽업 트럭이 과속 주행하는 것을 목격해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던 트럭은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해 소화전을 부순 후 벽을 뚫고 풀장에 빠지게 됐고 운전자는 현장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트럭과 충돌한 차량은 전복돼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망한 운전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서쪽 부촌에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주민들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인조 강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수주일 동안 미드윌셔와 베니스, 마비스타, 멜로즈 쇼핑 디스트릭트, 컬버시티, 웨스트 할리우드, 베버리힐스 지역의 고급 시계 강도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사를 벌여온 LA 경찰국은 어제 2명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2명 용의자들 외에도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페어팩스 디스트릭트의 멜로즈 애비뉴 선상에 따라 롤렉스 시계와 귀금속, 지갑 등을 노리는 무장강도 행각이 부쩍 늘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멜로즈 애비뉴에는 최근 주민들의 통행이 줄어든 반면 강도 행각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베벌리힐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무장 강도단이 식사하던 손님이 차고 있던 40만 달러짜리 시계를 빼앗고 총격까지 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외출 시 주위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경계하고 밤 늦은 시간에 통행량이 적은 지역을 혼자 걷는 것을 삼가할 것, 가급적 조명이 밝게 켜진 곳에 머물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5분입니다. 금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오늘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평소보다 더 긴 구간 정체 이뤄지고 있는데요. 7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된 바로 다음 구간 브로드웨이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인디애나 스트리트 디트만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도 정체 구간 긴 모습입니다. 빈센트 애비뉴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이스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8마일에서 17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이플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20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피코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0일에서 20마일대로 평소보다 긴 구간 정체 이뤄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17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 구간 현재 정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101번 놀스 방향입니다. 램팔드 블루버드부터 8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알라메다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8에서 11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도 평소보다 긴 구간 정체 이뤄집니다. 134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5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버논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역시 7마일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운틴 애비뉴부터 10마일대 정체 다시 시작으로 1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0마일에서 15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오늘 구간별로 정체 구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8마일에서 15마일대, 반대 110번 놀스 방향 구가 스트릿부터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도 15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유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을 통해 통과가 이뤄지게 해줘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오랜만에 이 법이 이 나라에 일하는 국민들을 우선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우리 노력의 끝이 아니다. 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부양안 통과의 핵심 주역들이 참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오늘 지원이 당도했다며 부양안을 치켜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의회를 통과한 부양 법안에 서명한 뒤 저녁엔 모든 성인이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 시점을 5월 1일로 제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시청자가 몰리는 저녁 프라임타임 첫 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로즈가든에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반적인 혐오 범죄는 줄었지만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공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동양계 미국인을 겨냥한 악랄한 범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코로나19 대유행 1주년 담화에서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동양계 미국인을 겨냥한 악랄한 증오 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경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내 16개 대도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는 15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이 줄면서 전반적인 혐오 범죄는 7% 감소했지만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공격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3건이었던 뉴욕에서는 지난해 28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2019년 7건이던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지난해에는 1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부추긴 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했고 중국의 책임론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지도자의 편협한 인식과 태도가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썸머타임 시작을 앞두고 이를 연중 적용하자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올해 썸머타임은 14일 시작해 11월 7일 끝납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민주당 3명을 포함해 7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의 이름은 일광보호법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2019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썸머타임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 시각을 1시간 당겨 낮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썸머타임 연중 적용을 주장하는 쪽은 한 해 2차례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시간 조정에 따라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일도 없어지기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률이 줄어들고 계절성 우울증도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면서 소아 비만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해가 떠 있을 때 이동해 교통사고도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범죄도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늘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07년 썸머타임 적용 기간을 4주 늘리자 1일 전기 소비량이 0.5% 절약됐다는 에너지부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지난해 유난히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기에 자신의 썸머타임 연중 적용 법안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썸머타임을 연중 적용하자는 움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2018년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썸머타임 연중 적용법이 의결됐으며 이외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등 다른 15개 주에서도 법안 또는 결의안이 주의회를 통과했거나 주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주가 시간제를 변경하려면 연방정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각 주의 썸머타임 연중 적용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는 썸머타임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와이주는 겨울과 여름 일광 시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서고 애리조나주는 여름에 매우 무더워서 해준 뒤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썸머타임이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해봤자 해가 떠있는 오전 1시간을 해가 떠있는 오후 1시간으로 옮기는 조삼모사에 그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딴 성추행 폭로에 휘말린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측근들이 첫 번째 폭로 후 전직 보좌관들에게 압박성 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보좌관 린지 보일런이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시도에 관한 폭로글을 트위터에 올린 이후 주지사실 관리들이 최소 6명의 다른 전직 보좌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전직 보좌관들에게 보일런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보일런에 관한 정보를 캐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지사실로 부터 전화를 받은 일부 전직 보좌관들은 당시 통화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12월 말 쿠오모 주지사의 고위 참모인 리치 아조파디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전직 보좌관 에나리스는 나는 두려웠고 당황스러웠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추가로 폭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압박성 전화는 쿠오모 주지사의 최고위 측근인 멀리사 데로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거세지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또다시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브리핑 중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나는 정치인들에 의해 선출된 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선출됐다며 단 하나의 사실도 알지 못하면서 결론부터 내리는 정치인들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반격했습니다. 그는 또 제기된 의혹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난 누구도 희롱하거나 학대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직 보좌관들을 포함한 6명의 여성이 잇따라 과거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감독하에 진행 중인 외부 조사와 뉴욕주 의회가 전날 승인한 탄핵 조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의 언급은 전날 뉴욕주 의원 55명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데 이어 뉴욕을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의 연방 하원 27명 중 절반 이상인 최소 15명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수준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 대행은 나는 검토 완료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아마 수준의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상황을 악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면서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만약 우리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다른 악의적인 행동을 포함한 북한의 도전에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발맞춰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대북 정책을 한반도 이슈 책임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 등과 충분히 조율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제재를 강조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순방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두 장관이 그들의 두 조약 동맹들의 카운터파트 및 정치 지도자와 대화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정책 검토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4개국 정상들이 첫 회담을 했습니다. 자유와 개방적인 지역 질서를 강조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정상들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쿼드로 불리는 국가들 간 첫 만남에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이 공동 대응 상대국임을 시사했습니다.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s essential to each of our futures, ou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you, our partners, and all our allies in the region to achieve stability. 실제 비공개 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경제 등 중국과 연관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인도 제약회사가 내년 말까지 10억 회 접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겨냥한 행동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We will work together closer than ever before for advancing our shared values. 쿼드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2017년 이후 3차례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여는 동시에 외교장관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리 알메젠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알메젠은 2015년 4월 LA 샌페드로 부두에서 아내와 2명의 아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엘메젠은 미리 열어둔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자폐증이 있던 8살과 13살 두 아들은 익사를 했습니다. 또 엘메젠은 아내까지 익사로 가장해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존 월터 판사는 엘메젠은 사악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살인자라면서 피고의 유일한 후회는 잡혔다는 것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엘메젠은 2012년에서 2013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8개 보험회사에 전체 보상금 300만 달러에 달하는 각종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당시 세무당국에 회사의 파산으로 연간 소득이 3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신고했지만 연간 보험료만 6천 달러를 낸 것입니다. 또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 사망에 따른 보험금 혜택을 계속 확인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 당국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배상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는 오늘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에게 2,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원회는 이날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50만 달러는 플로이드가 체포됐던 동네에 지급됩니다. 이번 합의는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막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엘버트 브룰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12세에서 16세 아동,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수주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룰라 CEO는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접종 허용 예상 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접종 허용 시기가 전국적으로 식품의약국의 승인에 달려있다는 점을 전제로 12에서 16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몇 주 안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브룰라 CEO는 그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에 대한 자사 백신 접종 허용은 올해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부터 12세에서 16세 아동 청소년 대상 임상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알맹이 없는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직후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유혈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뇌물 혐의까지 씌워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럴 경우 최대 2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소식 YTN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중부 미아잉의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경찰의 갑작스런 발포에 시위대들이 혼비백산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11일 하루 미아잉에서만 7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참아 보지도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군경의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린 군경의 트럭이 오토바이 시위대를 그대로 받아버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폴란드 언론인으로 추정된 남성은 사진을 찍다가 군경에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빼앗겼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경고조차 포함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성명을 발표하자 군경이 유혈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일 38명 사망 이후 하루 최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8천만 원의 불법 자금과 금 11.2kg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뇌물수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24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운 것은 쿠데타와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수치 고문의 정치적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토론 횟수와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막말에 고성까지 오고 갔는데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세 번째 한자리에 모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양측의 실무협상단. 논의를 시작할 때만큼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후보 사무실에 왔으니까 손님들께 많은 양보와 통큰 결단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를 넘기면서 협상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다며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다, 막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토론의 횟수와 토론 방식, 여론조사 문구에 대한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서면서 감정 싸움으로 비화된 겁니다.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하나씩 결론 내고 쟁점을 더 논의하자며 단계적 협상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시간이 없다며 일괄 합의한 뒤 세부 협의는 실무진에 맡기자고 제안하면서 끝까지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원상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뭐 특별한 어떤 오늘 합의를 못 본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은 위기를 맞았지만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상황. 근데 이제 조금 상승세인 거는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노력해서 더 끌어올려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안철수 후보는 다급합니다. 자신만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보들 간의 경선은 경선대로 진행하더라도 미리 서로 두 당에서 이 단일 후보 선출에 대한 것을 합의를 이루자. 협상단은 주말과 휴일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마저 박빙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변창흠 장관.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한 만큼 이른바 변창흠표 이사 대책의 기초 작업을 끝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임 시기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변 장관 유임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밝혀진 투기 의혹 20건 가운데 11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고 여권 내에서도 책임론이 이어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임명 당시부터 각종 막말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변 장관은 결국 2달여 만에 교체를 앞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여러 방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LH 의혹 특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사 주체를 검찰로 바꾸면 된다고 했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첫걸음, 국민의힘은 빈 껍데기로 평가했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본 수사는 가족을 포함한 차명 거래까지 다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서둘러 발표는 했지만은 오히려 수사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을 뿐입니다. 경찰 중심 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LH 특검까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특검까지 도입하면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도 원칙적으로는 수용한다. 그러나 당장 수사 주체를 검찰로 바꾸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부터 먼저 조사하란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주체가 되는 집권 여당부터 먼저 하자라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용기 있게 받아주셨으면. 이미 이제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부터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하자라고. 정의당은 LH 특검을 표 계산에만 급급한 제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3.05포인트, 0.9% 상승한 32,778.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포인트, 0.1% 오른 3,943.34에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8.81포인트, 0.59% 하락한 13,319.8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4.1% 급등했습니다. S&P 500지수는 2.6%, 나스닥은 3.1%가량 상승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주말을 앞두고 레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41달러 하락한 65.6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0.7% 내렸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부양책 등에 따른 원유 수요의 회복 가능성과 산유국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미국 부양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빠른 접종 속도 등으로 최근 큰 폭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5월 초까지 모든 성인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접종 속도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70달러 선에 근접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0달러대 중반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재료들이 한 차례 반영된 데다 주말을 앞둔 시점인 만큼 차익 실현성 매도 움직임은 이날은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됐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6% 위로 다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점도 부담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오늘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FCC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날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기업을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FCC에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인의 안보, 안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기업을 파악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FCC 의장 대행 제시카 로젠워스는 이 명단은 차세대 통신망이 미국 전역에 구축되면서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인의 안보, 안전에 위협을 제기하는 장비, 서비스를 쓰지 않도록 보장하는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CC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업체들은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모처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낮 기온 토요일과 같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다시 6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차차 낮 기온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70도대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4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6도, 3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비 올 확률 30% 보입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3도입니다. 한국은 주말 동안 구름 많고 포근하겠지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